생각보다 주변에 그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 그냥 공증사님, 변호사님한테 문의하셔서 그렇게 가족들끼리 명의 이전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가요? 간단한가요? 먼저 그 과정 속에 이제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이 몰개지죠. 아 맞아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예. 은행에서 허락을 안 해 줘요, 맞아요. 모기지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산을 넘는다면 명의를 바꿀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 이름으로 돼 있던 거를 자녀 이름으로 바꿔 주고. 네. 집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집의 사용이 principal residence 내 주 거주지로 사용한 집이면 이런 경우는 그냥 양도소득 계산도 안 되죠, 이그젬션을 받으니까. 아 왜냐하면 이게 내 명의에서 자녀 명의로 내 살던 집을 넘길 때는 간주세법 dim disposition이 발생을 해서 증여세는 없지만 캐피털 게인 계산 대상이거든요. 네. 내가 처음 샀던 시점과 이 종료 시점 사이에 시세 차익이 나는 건 캐피털 게인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사는 집은 어쨌든 이그젬션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세금 없이 코스트로 아. 자녀한테 넘어가는 거죠. 사는 사람도 세금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사는 사람인 자녀죠, 이 예예예. 케이스는. 아 보통 사는 사람이 내는 게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취득세. 취득세인데 취득세 내나요? 아니에요. 가족 간의 타이틀 트랜스퍼는 이그젬션 돼요. 6개월 이상 살던 집을 내 직계 가족한테 넘겨주는 건 이그젬션이라 양도소득세도 면제, 취득세, 트랜스퍼 텍스도 면제. 아. 이 경우는 그냥 변호사한테 가서 등기료 예예예. 서류 작성하고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아. 아무 세금 없이. 몰기지가 없으면 되게 간단하지만 몰기지가 있으면은 그건 부모님의 음 몰기지를 자녀가 requalify해서 자기가 몰기지 맞아 이걸 갚아 갚아야 주면은 되죠.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그 사용이 임대 부동산이었다. 그런 경우는 둘 다 발생을 해요. 정려를 해 주는 정려자인 부모님이 캐피털 게인 계산을 해서 내가 산 시점의 취득 가격과 그리고 정려 시점의 실거래가 페어 마켓 밸류 예예예. 예 그걸 남한테 팔았으면 얼마 받을 거냐의 실거래가잖아요. 그걸 계산해서 세금을 내고 자녀한테 타이틀을 인전시켜 주고 이 경우는 취득세 이그젬션도 안 돼요. 그래서 음. 받는 자녀는 취득세도 내야 되고. 음. 그렇게 됐을 때 어려울 수 있는 게 남한테 팔고 세금을 내는 경우는 돈이 있으니까 받잖아요. 매매 아 대금을 받고 잔금 내니까. 받잖아요. 근데 예. 이 경우는 내 돈 생으로 내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게 쉬운 결정은 아닐 수 있죠, 임대 부동산을 넘겨주는 거는. 음. 물론 이제 이런 경우 부모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자녀의 취득 원가는 올라가 있어요. 정려 시점의 실거래가로 이제 올라가니까 자녀는 세금을 덜 내겠죠. 아 나중에 팔 때 자녀가 나중에 자녀가 팔 팔 때. 때는 아. 부모 세금 낸 부분은 또 덜 내게 되는데 아 그쵸. 문제는 부동산이 계속 오른다는 보장이 없고 그쵸. 그걸 증여받은 자녀 입장은 그걸 주거지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쨌든 면세니까 그러네요. 부모가 세금을 더 내는 거 의미가 없죠. 그러네요. 임대 부동산의 명의를 이렇게 해 주는 거는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아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부모님 집을 갖고 있어서 자녀가 여기서 자라다가 부모님은 한국 돌아가시고 자녀가 그냥 여기서 계속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인제 명의를 모기지가 없어요, 예를 네. 들어. 줬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 똑같네요. 이 경우는 부모가 거주용으로 사용했다는 전제하에는 근데 내가 이제 그 살던 안 사용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쉽지 않아요. 네. 그거는 좀 복잡해요. vendor가 non-resident잖아요. 예예예.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은 커리어 서티피케이트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인제 일단 등기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님한테 가면 vendor의 예예예. 이미그레이션 스테이터스 다 확인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인제 세금 보고하는 non-resident고 텍스 클리어런스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오라고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정부에다 서류 보내서 세금도 내야 되고 세금 낸 거에 대한 클리어런스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서 해야지 등기 이전이 돼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긴 합니다. 아. 왜냐하면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떠나기 전에는 주거주지였고 비거주자 신분으로 또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고 근데 그죠? 그 집은 계속 그 자녀가 살고 있었고. 있었지만 프린시플 레지던트 이그젬션은 거주자한테만 주어진 혜택이기 때문에 예예예. 그분이 떠나기 전에 살았던 그 기간만 면제가 되고 아무리 자녀분이 살았어도 비거주자 신분으로 있던 기간은 세금을 내야 되죠. 예 근데 그래서 자녀는 낼 필요는 없나요? 자녀는 낼 필요는 아 없죠. 그냥 예 부모님만.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예. 세금 내고 예. 좀 복잡하죠. 생각보다 그 케이스가 많아요. 제 많죠. 주변에. 예. 사실 이 근데 케이스는 3월 말까지 하는 스페큘레이션 텍스도 문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빈집 부모님이 BC 예예. 거주자가 아니잖아요. 예. 이런 경우 스페큘레이션 텍스도 대상이거든요. 예. 아무리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예예예. 세금 보고를 하나 안 하냐가 큰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스페큘레이션에서 보고할 때야 거기다가 BC주 거주자냐 노
캐나다에 세금 보고하냐, 너 해버리면 세금이 나와요, 사실은. 계속 몇 년 동안 그걸 그냥 잘 모르고 예. 거주자다 하고 이렇게 그냥 세금 보고한다 이렇게 해서 막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본 그럼 적이 있어요. 나중에 좀 무섭겠네요. 그건 또 BC 정부 주관이기 때문에 BC 너무 정부와 상대하셔야 되고. 이것도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 요즘 같은 경우는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네. 홈 에쿼리 라이너 크레딧을 옛날에 많이 받아두신 분들이 네네네. 뭐 있죠. 20-30만 불, 네. 50만 불까지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이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은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너무 광범위하지만 부동산에 투자하냐 음. 아니면은 뭐 주식에 투자하냐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베네핏이 바로 세금 공제 베네핏이 있을까요? 이 이자 부분에서. 네. 투자라는 게 이렇잖아요. 집이 먼저냐 인베스트먼트가 먼저냐. 네. 어떤 분들은 집을 내 있는 모든 에쿼티를 현금을 동원해서 사요. 네. 몰개지 거의 없이. 네. 그러다 보니 돈이 없으니 다른 이제 투자를 하려면 홈 에쿼티 라인 오브 크레딧 이런 게 쉬운 방법이긴 하겠죠. 네. 이제 그걸 받아서 인제 내가 원하는 투자를 하게 되면 뭐 투자가 주식이 됐든 뭐 뮤추얼 펀드가 됐든 당연히 이자 경비를 내가 지출을 하면 이 인베스트먼트 인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였기 때문에 공제가 됩니다. 근데 방법은 이제 개인 세금 보고를 할 때 캐링 차지라는 인컴 디덕션 아이템이 있어요. 네. 그 캐링 차지에 인트레스트 익스펜스가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내 홈 에쿼티 라인 오브 크레딧에 발생한 이자들을 거기다 넣어서 디덕션 받는 거죠. 인컴 디덕션. 그러면 이제 전체 내가 넷 인컴이 예를 들어서 뭐 5만 불이다. 그런데 이제 이자가 10,000 불이다. 그러면 택서블 인컴이 그 4만 4만 불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인컴 디덕션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렌털 프로퍼티를 투자했다고 했을 때는 네. 예. 캐링 차지에 넣는 게 아니고 776 그 렌트 스테이트먼트의 인트레스트에다가 거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물론 담보는 다른 부동산이 담보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네. 뭐 임대 부동산을 발생시키기에 꼭 필요한 경비였기 때문에 네. 고렇게 인제 거기다 넣고 공제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자의 공제는 세법으로는 CRA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리뷰도 있고 감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매칭 프린시플을 봅니다. 음. 그게 어느 물건에 담보를 했느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네.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됐냐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담보가 다른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돈이 당장에 이 수입을 발생시키는 데 들어간 게만 증명을 하면 네. 그럼 이자 경비를 어떤 식으로든 공제해 주는 건 문제가 없어요. 세무감사 같은 게 있을 경우는 뭘 증명하라 그러냐면 이 몰개지를 얻어서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로 들어갔다면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로 계좌 트랜스퍼를 한 기록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딱 그게 매칭이 되고 네. 거기서 발생된 수입이 보고가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게 익스펜스로 공제를 하고. 심플하네요. 심플합니다. 네, 심플하네요. 심지어 이제 부모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융자를 얻어서 자녀가 집 사는데 보태줄 수도 있잖아요. 네. 주거지지로 사용할 부동산을 자녀가 사는 경우야 이자 경비를 떨 이유가 없죠. 거기는 네. 수입 발생을 안 하니까. 네. 하지만 자녀한테 보태준 게 임대 부동산을 사는데 내가 보태줄 수도 있잖아요. 네. 분명히 이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 집에서 얻은 이자지만 그것도 자녀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정당한 임대 수입 발생시키는 이자고요. 저스티파이 하기 위해서 또 이자 지불을 또 자녀가 하게 되죠. 그렇죠. 담보는 부모님 라인 오브 크레딧이지만 페이먼트는 자녀가 하니까 자녀가 페이먼트 한 거를 부모가 이자 수입으로 잡고 부모는 자기 집에 나오는 이제 라인 오브 크레딧 이자를 경비로 떨기 때문에 같은 수입과 경비로 넷 아웃이 되죠. 네. 자녀는 그거를 가지고 인제 경비 처리하고. 네. 다만 조심해야 될 게 그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얻어서 일부는 여기 쓰고 일부는 다른 데 섞이면 쓰고 복잡하다. 그러면 증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딱 고 아이솔레이트 시킨 다음에 네. 딱 트랜스퍼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소득이 보고가 돼 있고 그런 게 증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토론토에 요즘 뭐 난리가 났죠. 콘도 시장이. 다 그냥 디파짓 던지고 나가잖아요. 그 아티클을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경기 좋을 때 다 분양을 대량으로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네. 입주권을 사고 나면은 한 5년, 6년 있다가 컴플리션인데
그때 돼서 감정을 하면 내 분양권보다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래는 몰개지 프리 어프로브 다 받잖아요. 소득 기준으로 프로퍼티 밸류 기준으로 요만큼 나온다 계획을 하고 했는데 감정 가격이 20만 불 적게 나오고 아, 몰개지가 그 정도로 안 나오니까. 안 나오죠. 왜냐면 은행은 예. 감정가의 80% 이런 식으로 맞아요. 주니까. 예. 예. 밴쿠버도 혹시 그런 게 징후가 있나요? 밴쿠버는 그렇게 토론토처럼 막 20%막 이런 막 익스트림한 그런 건 못 봤어요. 언제 분양을 받으셨냐에 따라서 예전에 사신 분들은 룸이 많죠. 예전에 좀 싸게 네. 오르기 그렇죠. 전에 그렇죠. 받으신 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걸쳐서 코비드 때 좀 피크 때 좀 비싸게 분양 받으시고 2년, 3년 안에 완공되는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5만 불, 8만 불 낮게 나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것도 감정가가 GST를 얹고 간 금액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GST를 포함 안 해주는 데도 많고요. 오. 그리고 감정회사도 여러 군데 많은데 은행에서 딱 정해놓은 감정회사 리스트들이 많아요. 너무 높게 측정하는 분들은 다 은행 리스트에서 잘리고 있어요, 요즘.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몰개지 상품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실 텐데 내 계획과 틀리게 은행 융자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면 그게 이제 지금 마켓도 그렇지만 이자율도 그렇죠. 이것도 예. 예상 못했던 일이라고 본다면 네. 내가 받을 수 있는 몰개지가 줄어드는 건 맞잖아요. 이자율도 영향이 있고 감정 금액도 영향이 있고 다 있을 그렇죠. 텐데 내 왜냐면 소득이 또 그 네. 사이에 줄어들 수도 예. 있고 소득이 받쳐줘도 받쳐줘도 감정가가 예. 제대로 안 나와주면 네. 특히 예를 들어 리파이낸싱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요즘. 음. 지금 당장은 팔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살 그렇죠. 집은 필요하고 음. 손해 봐서 진짜 팔면은 손실이 뭐 100% 명확해지는 건데 그래서 쪼끔 예전에 사 놓으셨던 분들은 에퀴티가 어느 정도 쌓아 놓으신 분들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홀딩 파워라고 하죠.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려고 여유 자금을 리파이낸싱으로 받아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소득이 돼야죠, 당연히. 추가 증액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세심사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음. 소득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도 내가 원하는 금액 보통 은행에선 감정가의 80% 이상은 안 주거든요. 쉽게 계산했을 때 100만 불에 80%면 80만 불인데 기존 갖고 있는 몰기지는 64만 불 정도 있어서 한 15만 불 정도는 여유 자금을 갖고 조금 버티는 시기를 갖다가 그래도 덜 손해 봤을 때 판매를 하거나 다운사이징 하거나 해야겠다라고 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음. 리파이낸싱 파일이 제가 많은데 저도 그렇고 우리 고객님도 그렇고 감정 제발 잘 나와라. 둘이서 막 저랑 고객님하고 감정 잘 나와야 돼요. 다 됐어요. 감정만 잘 나오면 돼요. 이렇게 서로 그것만 바라고 있죠, 음. 요즘은. 아. 요즘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콘도가 음. 뭐 거의 90만 후반에 구입했었던 셀러들이 요즘 80 중반에 다 파는 걸 보면은 이게 그분들은 다 프리세일 예전에 취득세 뭐 GST까지 다 냈으면 100만 불 넘게 하셨던 분들인데 다 80 중반에 던지세요. 그랬는데도 안 팔려요. 며칠 동안 매물이 있었지? 70 몇 일, 90 일. 지역마다 또 달라요. 서리는 더 심해요. 킹 조지 스테이션, 서리 센트럴 그 지역만 봤을 때 콘도 매물 있잖아요. 원베드부터 3베드 몇 개 나왔는지 궁금해서 봤어요. 750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뭘 사지? 옵션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손해를 봤어도 바로 투자를 어떻게 잘하면 손해를 그만큼 좀 상쇄를 시킬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 업사이징 하시는 분들은 콘도 같은 부분에서 조금 뭐 한 3-4만 불 손해 보고 팔았어요. 타운하우스나 좀 더 큰 집도 폭이 더 크잖아요, 디스카운트. 음. 뭐 6만 불에 더 싸게 샀어요. 그럼 음. 어떻게 봤을 때는 음. 그분은 퉁친 거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죠. 투자를 잘했다면. 그러니까 팔았을 때 이 돈으로 어디다 돈을 넣냐에 따라 잘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면 충분히 그리고 딜 충분히 있거든요. 물론 인제 집 형태, 음. 지역에 따라 딜이 얼마나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딜이 많아요. 다운사이징 하는 다운사이징 분도 하신 분들은 많아요. 옵션이 엄청 많죠. 그렇죠.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들은 사실 쇼핑이죠, 쇼핑. 쇼핑. 예, 쇼핑인데 예. 근데 요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음. 움츠러들어 있어서 거래량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음. 거래량이 떨어지니까 안 팔리니까 리스팅하는 거는 매일매일 뭔가 나와요. 그래서 점점 쌓여요, 매물이. 그래서 음. 지금은 진짜 리얼터 동료들
모기지 브로커 동료들 다 들어보면 힘들어해요. 음. 버티는 시기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는 진짜 정말 감당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던져야 돼요. 음. 홀딩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던지는, 그러니까 뭐 본인이 판단하겠죠. 예. 네. 지금은 다 홀딩하고 있다. 현재는 뭐 지금으로선 팔고 싶지만 예. 간간히 그런 것도 봐요. 저는 이제 foreclosure가 생각보다 많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번 1 월에도 코트 갔다 왔거든요. 음. 제 고객님이 foreclosure 딜을 좀 싸게 잡으셨어요. 저희가 오. 경매하셨거든요. 오. 이게 진짜 경매도 그 심리전이더라고요. 저희가 딱 accepted offer가 받았는데 싱글 하우스? 싱글 하우스. 음. accepted offer가 됐어요. 저희가 이제 단독이잖아요. 근데 또 코트 날짜 다 잡히기 전까지 마지막 기회를 줘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이거 오퍼를 받았는데 가격도 퍼블릭으로 음. 이 가격으로 accepted offer 받았는데 들어오고 싶은 사람 들어와라. 마지막 어느 날까지 받겠다." 해서 저희는 '아 뭐야. 음. 우리가 이거 됐는데.' 불안하죠. 근데 이것도 심리전인 거죠. 새로 들 사람들이 '아 왠지 가격 좋게 accepted 됐는데 왠지 이거보다 높게 될 것 같아. 그냥 안 해.' 그치, 그치.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다 돼서 '와 아무 경쟁자가 없다. 우리 거 됐다.'라고 낙찰 받고 상대측 리얼터가 저한테 엘리베이터에서 말해 주더라고요. "사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네보다 가격이 높았다." 근데 그 사람이 당연히 이거보다 높게 팔릴 줄 알고 안 넣었대요. 와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된 거예요. 경매 물건을 어떻게 찾아요? 다 리얼터.c MLS에 다 나와요. 그러면 자세히 읽어 보면 '왜 이렇게 싸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다 foreclosure예요. 아, 근데 막 엄청 싸진 않아요. 그렇겠죠. 예. 미국처럼 막 40~50%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때 한 20% 최대? 그 돈을 빌려준 은행이 연관이 돼 있죠, 돈을 포크로저가. 빌려준 은행이 허락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명의가 포크로저 인제 명의가 이전된 거죠. 이전된 거죠. 예. 그래서 셀러가 Bank of Nova Scotia, 아, 셀러가 BMO, 뭐 이런 식으로. 셀러가 CIBC. 아. 그래서 제가 그 코트 법정 가 보면서 들었는데 저희 케이스 기다리는데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게 매일 있을 거 아니에요, 법정엔. 그것만 찾으면 되겠네. 아 근데 그게 또 그런 게 있어요. as is라고 하니까 내가 실제로 쇼잉했을 때 갔는데 '어 괜찮네.'라는 게 오케이 낙찰받고 갔는데 똑같은 컨디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다 스테이지에다 빼버렸나?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실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동료한테 들었는데 전구까지 빼간대요. 오. 사람 비싼 써 가지고 음. 쪼끔이라도 챙겨야 되니까 네. 가전 같은 거 다 빼가고 전구까지 빼가고 문짝 빼가고. 음. 그게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이 정도를 expectation 하고 갔는데 문 열고 들어가니까 벽만 있는, 뼈대만 있는. 그건 좀 그러네. 익스트림한 네. 이야기겠죠. 예. 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음. 회계사님께서 혹시나 또 오랜만에 뵀는데 이렇게 저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질문 혹시 있으시면 제가 또 제가 최근에 네. 제 사는 집 몰개지를 3월 달에 갱신을 했거든요, 예. 리뉴를. 네.